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용산사업 소장을 맡고 있는 권혁태라고 합니다. 앞에서 전문가분들이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은 좀 느리지만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 이 소중한 시간을 또 저희한테 할애해 주신 진윤우 대표님께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직 먼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뭐 눈앞에 다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100% 옳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들을만하다 그런 얘기 한두 가지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은 뭐 피곤하신 분들이 지금 방 떨어질 시간인데 제가 좀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정비사업은 속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아무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좀 인식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혹시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무개가 아닌데 이런 거는 대부분 니체나 괴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괴테가 한 얘기입니다. 괴테.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요거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다른 얘기 안 들으셔도. 정비사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왜 그러냐면 그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좀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릴 게 이제 제가 좀 사과부터 시공사 입장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요즘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제일 걱정이시죠? 예. 뭐 그건 제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 월급은 아직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다행히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지금 공사비가 좀 조합세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외 계신 분들이 체감할 정도로 뭐 공사비가 떨어지진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다행히도 서울 같은 데는 서울 이제 대부분 아닌 지역도 뭐 일부 있지만은 분양가도 같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사업성에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비 오른 거에 비해 이제 분양가가 많이 안 오른 지역은 좀 우려가 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공사비가 이 구역마다 다 틀리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시공사들이 심술을 부려서 그런 건가?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사비가 높고 낮은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가 공사비가 조금 쌉니다. 재개발이 좀 공사비가 얼마가 싸다, 얼마가 높다 이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이 좀 비쌉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사업을 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정리가 이미 한번 다 정리가 돼 있는 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사비가 싸게 나옵니다.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초고층 올리면은 50층 이상 올라가면 공사비 많이 올라가는 거 다 아시죠? 저층은 어떨까요? 저층은 더 쌀 것 같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층도 초고층만큼이나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10층 이내로 내려가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설계도면 개요 첫 장에 나오는 설계 개요 보면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많이 나오시죠? 보시죠. 거기 보면 이제 건폐율이 막 30%, 40% 되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는 공사비가 엄청 높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건폐율이 높다는 거는 이 저층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어서 동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 또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거 하나 있습니다. 또 사업성.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은 공사비도 같이 떨어집니다. 일반 분양이 적게 나오고 조합원 분양이 많다. 그러면은 실제로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참 안 좋은 거죠.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공사비까지 올라가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뭐 시공사 뽑을 때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조합원한테 뭐 일반 분양자보다 훨씬 더 좋은 사양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제공하는 사양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 분양에서 상대를 못 해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남 재건축이 좀 공사비가 더 낮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소형 평형이 비율이 높으면 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집도 작은 거 살아야 되는데 공사비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참 억울하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주차장을 좀 많이 팝니다. 그래서 2대 이상 확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주차장 면적이 넓으면 공사비에 대한 물타기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솔직히 강북이 그래서 체감하는 공사비는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흔히 이제 이런 걸 주거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비율이 높고 아파트 비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많이 움직입니다. 대략 이런 정도만 아셔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설계 개요만 보고도 아 여기는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오겠구나. 건폐율 같은 경우 보통 강남 재건축 이런 거 보면은 20% 이내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30%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남동 이런 데 그런 데가 이제 저층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30%에서 뭐 40%대까지 육박하는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공사비가 많이 높다. 평당 공사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이거는 마감재 사양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마감재와 관련 없이 기본적인 공사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 오늘 제가 발표할 얘기는 시공사 선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장 보면은 딴 얘기 별로 안 썼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쓸 얘기도 없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근데 시공사 선정은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반이 아니고 한 시작이 90%다.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시공사만 잘 뽑아도 여기 계신 분들 이주할 때 이주하고 입주할 때 입주하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역할은 뭐 다 아시죠? 뭐 아파트 짓는 거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시공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공사비 다음에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용이 뭔지 아시죠? 금융비용. 이게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공사비의 가장 큰 항목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거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 지급보증을 서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잘 뽑으면은 이런 부분도 세이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요즘 허그보증 들면은 그 수수료도 다 조합원들이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공만 하느냐, 시공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입주할 아파트에 대해서 설계, 사업 시행가까지 인허가까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잘 되는 시공사를 뽑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입찰 보증금이 뭐 500억, 1000억씩만 올라갔죠? 대부분의 조합들이 가보면은 우리는 입찰 보증금 1000억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유는 시공사들이 그동안 대여금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왕창 한 번에 땡겨 놓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최대한 쓰겠다 이런 건데 이게 공짜면은 참 좋죠. 무이자로 뭐 1000억씩 주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이자 대여가 좀 있는데 서울은 이게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조합에 그렇게 이익은 되지 않는다. 500억 받아가지고 500억을 한 번에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할 때 빌려서 쓰는 게 조합 입장에서 훨씬 더 금융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것도 뭐 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자초한 면도 있죠. 조합과의 신뢰가 좀 깨졌기 때문에 조합들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땡겨서 쟁여놓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사실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시공사 선택의 중요성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공사가 우리 조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택에 따라서 금융비용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조합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사업기간도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면은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잘 지으면은 여러분들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시공사 선택과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가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분담금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 비싸게 해줘야 돼. 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희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싸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회사에 정리부장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하면 별로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성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성공 확률이 낮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원가 절감,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맨날 이 고민만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원가 절감한다고 이게 장사가 잘 되진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 줄 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조합들이 내가 하면 1000원에 할 수 있어. 비대기가 또 나타나서 내가 하면 800원에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이 또 나타나서 나 500원에 할 수 있어. 계속 싸우다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합은 대부분 사업이 장기화되고 성공 확률보다는 좀 실패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근데 이제 가장 잘 되는 조합은 방향. 내가 어떤 힘을 짓겠다. 이 목표가 정확히 세워져 있는 쪽은 사업이 잘 됩니다. 그걸로 의견 통일이 잘 되다 보니까는 사업이 반드시 이런 쪽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더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례로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혹시 첼리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천동에? 저희 삼성에서 한 건데 거기가 1:1 재건축이었어요. 1:1 재건축. 그러니까 100세대짜리면 100세대밖에 못 짓는 조합원 100명인데 다 나머지 사업비나 건축비에 대한 부담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가야 되는 일반 분야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도 굉장히 성공한 재건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사업 조건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그분은 굉장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집을 짓겠다. 지금까지 없었던 집을 짓겠다. 이거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공하셨죠. 이제 거기 같은 경우 요즘 뭐 아파트 커튼홀 같은 게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 아파트에 커튼을 적용한 것도 최초였고 브릿지를 집어넣은 것도 최초였고 처음에는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전으로 밀어붙였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많은 조합원들이 지지를 보내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업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든 사업장이었지만 결과는 가장 좋게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해서 내가 사업성을 굉장히 좋게 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주어진 사업성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엄청난 개선을 이루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제가 해보면 물론 뭐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고 대충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극복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원가 절감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최대한 어떻게든지 수익성을 좀 올릴 수 있는 수익성이라는 게 분양가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한이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앞으로 잘 지어서 프리미엄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쪽으로 가야지 악순환에 빠지면 답이 없다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합들이 우리는 사업성이 나빠가지고 공사비가 좀 싼 데로 뽑아야 돼. 시공사를 싼 데로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입찰 때는 좀 시공사가 좀 공사비를 싸게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 시 공사비를 조합원님들이 부담하시는 건 아니에요. 준공할 때 최종 공사비가 조합원님들이 부담하는 공사비예요. 입찰할 때 공사비하고 준공할 때 공사비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입찰 때 비쌌던 공사비가 준공 때 오히려 덜 올라서 싸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입찰 시는 싸게 시작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심하다 보면은 끝날 때 공사비는 집은 별론데 훨씬 더 공사비가 높게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예전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죠. 거기 구역별로 한번 공사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시간 날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은 다 같이 시작하거든요. 결과는 다 완전히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모든 사업성을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새로 등장한 게 이제 총액 입찰이 이제 추가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기준에 들어왔죠. 기존에는 다 내역 입찰이었었는데 총액 입찰하고 내역 입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뭘 하는 게 나은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입찰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사비 총액만 뽑아보는 거예요. 총액만 뽑아봐서 이 공사를 할 때 뭐 1조 원이 들겠구나, 8천억이 들겠구나, 이 총액 전체만 총액을 뽑아서 그 총액을 가지고 입찰에 붙이는 거고, 내역 입찰이라는 거는 실제로 조합에서 적산업체를 뽑아서 어느 정도 세부 내역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예가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 절차상으로 틀린 거는 이 총액 입찰도 사실은 시공사에서 세부 내역은 다 내게 됩니다. 물량 산출 내역하고 세부 내역은 내게 되는데 시공사 선정 후 45일 뒤에 낸다는 거, 내역 입찰은 입찰 때 바로 낸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총액 입찰이 좀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역이나 물량 산출 내역을 선정 후에 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원가 절감에, 원가 혁신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입찰 준비하는데 편한 면이 있습니다. 내역 입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전 준비가 없으면 거의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뭐 대충 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은 굉장히 시간이 45일 내에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다. 실질적으로 뭐 조합에서 경쟁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총액 입찰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뭐 우리는 경쟁입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내역입자로 하셔도 되고, 그건 뭐 방법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법적으로 어떤 게 좀 편하냐, 어렵냐, 쉽냐, 요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하는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바뀐 걸로 적용했을 때 저희가 거의 표준 일정으로 해보면은 시공사 선정 계획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따졌을 때 한 총회까지, 선정 총회까지 110일 정도 걸립니다. 아, 110일이 표준 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나 이런 데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 데는 한 90일 내외로도 시공사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3개월 20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하는 조합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 이 입찰 지침입니다. 이게 입찰 지침으로 완전 시공사를 노예로 만들겠다 이런 일념으로 시공사 입찰 지침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정답은 아닙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공사 선정한다고 해서 내 돈에 착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무리 빨리 가도 시공사 선정하고 나서 사업 완료되는데, 정말 빨리 가도 재개발 같은 경우 7년에서 8년, 자칫하면 10년 정도 걸리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그리고 실제 환경하고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 통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시공사들이 정말 이거 지킬 수 없는 거를 지키라고 강요하면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집니다. 돈 안 주고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조합에서 하는 게 외상공사 해달라. 현장 하나면 외상공사를 할 수도 있겠는데 다 외상공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공사? 다 부도나겠죠?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시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입찰 지침이라는 거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입학 원서 내는 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최대한 입찰을 해서 경쟁하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가장 조건이 좋아지는 거지, 실제로 지킬 수도 없는 거 강제로 이거 해오면은 뽑아주고 못 해오는 놈은 오지도 마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소뿔 고치려다가 소 잡는 꼴, 교각사루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시공사도 그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올 수밖에 없어요. 입찰하는데 요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뭐 큰 현장은 뭐 100억 드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 100억씩 쓰면서 지고 싶은 시공사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기고 싶기 때문에 자기네 역량을 조금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오기 때문에 거기서 고르는 게 훨씬 낫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책임준공 확약서, 뭐 유치권 포기각서, 뭐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지고, 뭐 공사도 외상으로 해라.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그거를 진짜로 해온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살려면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공사 중단하라고 부추기는 꼴이에요. 지키지도 못하고 계속 지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력 행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너만 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그런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힘들다. 그리고 요즘 추가적으로 새로 생긴 게 이제 이번에 식물화 선정 기준 생기면서 들어온 게 공동주택 성능 요구 조건이라는 거를 이 조합에서 제시해서 시공사가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집의 성능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소음 성능도 좋아지고 뭐 구조적으로도 안전한 집을 짓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조합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다 높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 높이면 좋죠. 근데 공사비는 누가 됩니까? 이 조합원들 다 보증건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능이 저희가 볼 때 이제 저희는 오랫동안 시공을 하고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다 지어가지고 뭐 1,000만 원 들더라도 이걸 다 해주기를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해드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굳이 공동주택에 이 정도 스펙이 필요한가 싶을 만큼 굉장히 높은 스펙들을 조합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져서 100년, 200년 쓰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희 뭐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아파트 시공하는 데 있어서 뭐 기술력이 그렇게 부족한 시공사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스펙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시공만 하면은 100년 이상 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파트. 너무 스펙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가요. 지금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스펙만 높이다 보니까 또 조합에서 하라면 또 시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게 또 공사비를 좀 자꾸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 스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입찰 지침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좀 뭐 방탄차가 좋은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총알이 날라와도 안 들어오니까는. 근데 뭐 차를 다 방탄차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아파트를 최고 사양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적정한 스펙으로 지어도 여러분들이 사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아주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정한다면은 훨씬 더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끝났습니까? 아니면 좀 지루했습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고, 혹시나 뭐 이거는 꼭 내가 질문해보고 싶다 싶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한 답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